자, 계속 진도를 이어서 나갑니다. 자, 출입국관리법 제94조라고 되어 있죠. 여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입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를 보면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쵸? 허가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입니다. 이 고용한 자를, 즉 허가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94조로 처벌할 수 있을까? 94조는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고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럼 이 알선이 무슨 뜻입니까? 소개시켜준 자죠. 소개시켜준 자. 이 소개시켜준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94조인 것이지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선과 고용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조항을 가지고 고용한 자를 처벌하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가 되죠. 자, 그 밑에 자, 교육감 선거 과정이 종료된 후에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했는데 이 사실관계를 처벌할 수 있을까?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니까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거기 50조를 읽어보면 교육감 선거에 관한 것에 해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감 선거에 관한 것이라 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 과정 중에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 과정 중에 중입니다. 중에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교육감 선거가 완전히 끝난 후에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것, 이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일 때, 즉 교육감 선거 진행 중에 금품 수수했을 때는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교육감 선거 과정이 끝난 후에 금품 수수는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죠. 없는 것이라서 이것을 관한 것이라고 보아서 적용하게 되면 유치해석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알선과 고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적용하면 유추가 되는 것이고 교육감 선거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 중에 금품 수수할 땐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종료된 후에 수수는 관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적용하면 유추입니다. 자, 다음. 자, 공직선거법에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자, 허위사실 공표죄는 여기 경력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거철만 되면 집에 이제 그 선거 홍보물이 오잖아요. 거기 후보자들 나와 있고 후보자들의 경력사항 등이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어느 학교 나왔는지, 고졸이면 고졸, 대졸이면 대졸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것이고 허위 학력 기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병역사항, 군대는 갔다 왔는지 아니면 교도소에 갔다 왔는지 세금 이런 제대로 납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 다 적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허위사실로 적으면 이 공선법 250조로 처벌되는 겁니다. 이때 경력이라 하는 것은 자,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이죠. 사적. 이 사자가 일사자잖아. 일사자. 일사가 뭐야?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사고를 쳤는지 깜빵 갔다 왔는지 군대 갔다 왔는지 그쵸? 그게 일사 아닙니까? 그 발자취 그 사람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 나이 먹도록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이 사적을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허위 사실하게 되면 이 법으로 공표하게 되면 처벌하게 되는 조항이 250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지 여부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지지 추천입니다. 누가 누구를 추천한다. 그쵸? 누가 누구를 추천한다. 우리 대통령 선거 보았죠? 어느 뭐 종교단체가 어느 뭐 무슨 단체가 누구 후보를 지지한다더라. 이렇게 지지 추천한다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지지도 하지 않는데 그쵸? 어느 단체가 지지하지도 않는데 누가 보니까 누가 지지한다는 거야. 보면 박사모라고 하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그쵸? 아니면 노사모라든지 그러니까 그 박사모라고 하는 단체도 수십 개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단체가 나와서 박사모를 지지하는 단체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쪽이면 보수 쪽인데 보수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재명 쪽을 지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박사모 단체가 여러 개거든. 근데 마치
박사모의 그 수십 개 단체가 다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게 지지 추천이 거짓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지 추천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여기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 지지 추천이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 사실 공표로 보아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허위 사실 공표가 되려면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야 돼. 경력 등을. 이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야 되는 것인데 누가 누구를 지지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경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추천을 경력으로 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밑에 판례도 출제가 여러 번 되었었는데 이건 뭐냐면 공선법 18조 3항이죠. 18조 3항인데 이 18조 3항을 농협동조합 임원 선거 재판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소곡이란 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공선법 18조 3항은 무엇을 규정해 놓은 조문인가 하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자체장의 선거에 국한하고 있다. 그래서 18조 3항이 규정하는 범위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4명밖에 안 됩니다. 4명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농협협동조합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이 없어요. 여기 명문 규정이 없다고요. 처벌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농협협동조합 임원을 끼워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끼워 넣어서 18조 3항을 적용하게 되면 유치해서 금지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동그라미 쳐도 되고 여기를 동그라미 쳐도 됩니다. 어쨌든 적용하게 되면 유치다. 이렇게 받으시고 이 4대 선거에 농협동조합 임원을 끼워 넣을 수 없다. 자, 이 판례는 꺽쇠 2번부터 볼게요. 꺽쇠 2번. 지자체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 친형 갑에 대하여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이게 사실이죠? 그렇죠?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는데 이게 사실 진실입니다. 방송사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 을이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지금 충청북 도지사가 됐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자, 강제 입원 절차 여부에 관한 질문에 이를 부인하면서 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자, 이 피고는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이것은 이제 경기 도지사 선거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한테 을이라는 후보자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갑이 누구냐면 이재명 형이잖아요. 이재명 형 이재선 씨입니다. 이재선 씨. 그쵸? 자, 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이 사람. 그런 적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이재명 씨가 뭐라 그래요? 없다. 이렇게 없다라고 허위 답변을 합니다. 허위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아서 이제 기소됐던 사건인데 고등법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등법원에서 이거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 그랬어요.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깨졌습니다. 대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했을 때 한해서만 표명했을 때 한해서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고 이 사실관계처럼 후보자 토론회
해서 질문 답변,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은 땡땡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그랬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뭐 제가 여기서 얘기가 좀 더 나가면 정치적 발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자제 좀 하고요. 어쨌든 이 대법원 전합의체 판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때 한해서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지 이 사실관계처럼 토론회에 나와서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사실 얘기하는 것은 소극적 발언이기 때문에 적극적 발언이 아니라 소극적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발언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문제가 되어서 지금 또다시 검찰로부터 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거의 유죄 나오는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것은 토론회에 나와서 지금 뭐 윤석열 후보랑 토론회에 나와서 허위사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방송사에 찾아가서 방송 앵커와 단독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죄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게 이제 유죄가 나온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뭐 공무 담임권도 박탈되고 뭐 등등 불이익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표명했을 때 하나서만 되는 것이지 이 질문 답변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발언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토론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발언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 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닌 한 그 말은 뭐야? 의도적 왜곡이라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 왜곡이라면. 근데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하게 또는 다소 과장되게 말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이것만 갖고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가 없다 라는 판례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두시고 문제가 좀 많죠. 왜냐하면 당시 이 대법관도 지금 뭐 뇌물 뭐 500억 50억 클럽 뭐 거기 가입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판례도 나중에 바뀔지도 모르고 약간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약간 희박하지만 그래도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돼요. 일부 부정확하다,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 또 그치? 토론에 나와있지? 후보자 토론회에서 뭐뭐 한 적이 없다는 발언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여기 또 공선법 조항이죠. 여기 제공에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누구한테 줬어요? 금품을 누구한테 준 거야? 금품을 단순한 보관자에게 준 거야. 사자는 몸종이지 몸종에게 준 거야. 몸종에게 금품을 준 것은 공선법상의 제공으로 볼 수가 없다. 요 비교되는 판례가 저 뒤에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간자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자에게 주었을 때는 제공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중간자가 이 판단이나 재량의 여지가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단순한 보관자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금품을 전달하기 위한 몸종에 불과하거나 그럴 때는 제공으로 볼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죠? 없다는 말은 이런 자에게 준 것은 공선법 230조로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할 수 있는 자는 이 사람이죠. 판단에 재량의 여지가 있는 자에게 주었을 때는 이 자에게 주었을 때는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 자가 아니라 단순히 보관자, 사자에 불과할 때는 제공으로 볼 수가 없어서 공선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비교되는 판례 저 뒤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좀 체크를 해두세요.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조항은 형소법에 나오죠. 형소법. 우리 고소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명문으로 있는데 고발의 경우는 그 명문 조항이 없죠. 고소에는 있지만 그래서 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명문 조항도 없는 고발에 적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명문에 왜냐하면 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야. 불리한 조항이라고 한다면 그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려면 죄형 법정주의에 맞게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의 경우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없잖아요. 없으면 이 불리한 것을 명문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문조항이 없는 이것을 고발에 적용하게 되면 가발성이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추 적용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고발 색깔 칠하시고. 그래서 이 판례도 형사법, 이 판례도 형사법이 나와요. 그 밑에 판례도.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 반의사 불벌죄 나오죠? 그쵸? 반의사 불벌죄에서 여기 이 처벌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는 의사 능력자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치? 대리도 필요 없다. 능력자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쵸? 만약 단독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하게 된다면 그것은 뭐다? 명문 조항에도 없는 것을 법조문이 새로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요 판례도 출제가 잘 될 뿐더러 그쵸? 요 꺽쇠 2번도 잘 나와요. 꺽쇠 2번. 여기도 보시면 처벌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는 것은 이제 소극적 소송 조건이잖아요. 원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지만 반대로 원치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런 소극적 소송 조건에도 죄형 법정주의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도 한 문제짜리입니다. 두 줄짜리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뭐하지 않는다. 뭐뭐하지 않는다는 게 뭐야? 소극적. 뭐뭐 한다는 게 적극적.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문 근거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형 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 됐고, 자, 그 밑에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특수강도 강제추행죄 주체가 누굽니까? 특수강도 강제추행죄 주체. 여기 나와 있잖아. 특수강도가 강제추행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주체는 특수강도야, 특수강도. 특수강도 기수미수. 기수미수, 그쵸? 기수범, 미수범. 이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 준강도는 누구지? 요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죠, 절도. 요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이기 때문에 강도가 아니죠. 강도가 아닙니다. 강도가 아니다. 따라서 특수강도 강제추행죄 주체는 특수강도 기수미수만 되므로 준강도를 여기에 포함시키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준강도가 강제추행을 하면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강도가 강제추행했을 때만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준강도가 추행하는 것은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색깔 다 칠해 두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